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 마감 직후 터뜨린 관세 폭탄에 반도체주가 시간외 거래에서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반도체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반도체 핵심국인 중국과 대만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므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엔비디아, AMD가 급락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미국의 자동차주가 시간외 거래에서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자동차의 81%를 한국에서 생산한다며 무역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시간외 거래에서 미국의 자동차주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발표를 앞둔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원래 관세 부과는 무역 전제를 촉발시키며 세계 경기를 둔화시키는 하락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트럼프 관세 폭탄은 글로벌 무역 전쟁을 일으킬 불확실성으로 유가가 상승세를 보였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마감 직후 발표된 관세 폭탄에 암호화폐 시장이 일제히 하락 반전을 보였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가 랠리함에 따라 일제히 상승 랠리를 보였지만 트럼프가 대규모 관세 폭탄을 터뜨리자 일제히 하락으로 반전하며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8만 8천 달러를 돌파하며 랠리했던 비트코인은 직후 8만 5천 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이 상승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고 봐야겠죠. 이 장 마감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자회견 영상 보신 분들은 확인하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차트를 가지고 나왔죠. 미국 나름대로 미국을 상대로 각 국가들이 얼마나 관세를 매기고 있는지 계산해서 가지고 나왔던 차트였는데요. 여기에 절반만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계산상 50의 절반인 25% 관세를 부과받게 됐습니다. 오늘 개장하고 나서는 이러한 소식들, 특히나 관세와 관련된 내용들과 맞물리면서 함께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 섹터별로 어떤 전략들 챙겨가면 좋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1부에서 준비한 코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제도의 잘못된 등록으로 인해서 돈을 계속해서 수령해가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코인 라이브 준비되어 있습니다. XRP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과 관련된 내용들 주목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점검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상호 관세와 관련한 내용이 발표된 아침입니다. 전략들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오늘의 경제 키워드 6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150세 연금 수급자입니다. 머스크와 트럼프가 사회보장제 데이터가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의 150세 이상의 사망자들이 아직 생존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들 중에 상당수의 가족들이 이를 근거로 이 돈을 수령하고 있다라는 내용인 건데요. 이들은 왜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걸까요? 트럼프의 전략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밖으로는 돈을 벌고
안으로는 돈을 줄이자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전략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예산 축소 그리고 지급 대상 축소, 일단 민영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명분을 얻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스크와 트럼프는 사회보장 시스템이 수백만 명의 어떤 사망자가 여전히 생존하는 걸로 간주해서 돈을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 가족들이 이를 근거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정보 오류가 아니라 전략적인 정치적 메시지로 계산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 이유는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제 복지 축소와 민영화를 위한 여론 형성 전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보장 제도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흔들어서 이런 것들을 명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전략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돈을 받는다. 시스템이 무능하거나 부패했다라는 전략을 쓰고 있고요. 가족들이 대리 수령을 하고 있다. 국민의 도덕성까지 의심케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낭비를 없애야 된다. 재정 건전한 어떤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거고요. 이 주장은 이제 어떻든 복지 삭감의 대중 반발을 무력하기 위한 전형적인 심리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내 세금이 도둑맞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감정을 실어서 정서적인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어떤 전형적인 어떤 정치적 에전다라고 할 수 있죠. 딥스테이크를 이제 심어주기 위한 이런 생각인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정치적 음모론을 계속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당신의 돈이 누군가에게 도둑질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사회보장제도 같은 이런 거는 바이든 정부 때도 계속 이제 막 퍼주기식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SSA 사회보장제도입니다. SSA라는 게 이제 같은 기관이 부패하고 비효율적이다 이런 것들은 일론 머스크 같이 이제 이런 분이 들어와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간의 천재들이 들어와서 효율적으로 해야 우수하고 좋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시스템들은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제 실행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밑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AI 기반의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하면 다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요게 이제 어쨌든 누메릭 시스템이라고 요게 이제 요 시스템이 과거에 주민등록증 발급받은 사람들을 기록한 자료입니다. 근데 요 시스템을 바탕으로 150세 이상이 수백만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잘못된 자료라고 이미 검증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되풀이하면서 마치 이게 숫자를 가지고 막 이야기하니까 사실 통계 오류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럴듯하고 막 읽는 것처럼 되는데 사실 이게 이제 잘못된 자료라고 이미 많이 됐고 많이 됐다라고 사망된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사망 신고 접수고 이제 정지된 거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는 것고 이제 지급된 거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제 검증이 된 건데 이걸 되풀이하면서 계속 선동을 약간 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건데 사실 이 주장이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정당성을 흔들기 위한 거고 이를 축소하기 위한 게 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일단은 심리전으로 해석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반면에 또 불신이나 분노, 이걸 도구로 삼는 전략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극단적인 숫자를 통해서 향후 트럼프와 머스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복지제도에 대해서 이제 대중들의 신뢰를 좀 없애기 위한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축소할 수 있는 명분을 얻기 좋거든요. 그런 게 좀 일단 얻기 위한 거고 정치적하고 이제 이념적으로 전선을 일단 강화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기들의 어떤 지지 세력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얻기 위한 것 같고요. 어쨌든 복지국가에 대한 것들을 축소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민간 정부의 어떤 자리나 그 염두를 두기 위한 어떤 그런 걸 마련하기 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공공 시스템에서 민영화를 하기 위한 어떤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스크식의 플랫폼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권위와 어쨌든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리디자인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모든 걸 다 이제 머스크는 들어오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하는 그록3를 위한 어떻든 AI 기반의 사회 통제 구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민영화 시장의 어떤 확대를 좀 많이 해야겠다. 이게 지금 국가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방만하다. 너무 방만하고 쓸데없는 돈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여야겠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X를 하면서 정말 줄일 수 있을 만큼 계속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줄일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줄여가지고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100명인데 한 3명까지 줄여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까지 계속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공무원 집단도 그렇게 줄여보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서 위기 프레임을 통한 개혁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한 게 아닌가. 지금 계속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쨌든 자극적인 숫자를 사용을 하면서 머스크와 트럼프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키워드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애플 쓰는데 1억 달러 보겠습니다. 비자가 최근에 애플 그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해서 약 1억 달러를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걸까요? 일단 이런 겁니다. 이제 애플의 플랫폼을 쓰는데 비자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이 다른 라이벌인 마스터가 이제 애플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쓰는데 먼저 1억 달러를 주는 게 아니고요. 선결제를 하는데 1억 달러를 먼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는데 이게 약간 파격적이에요. 금융기관이 먼저 플랫폼을 쓰는데 먼저 이자를 자기네들이 먼저 선불을 하는 이런 건 이제 드문 경우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고자세입니다. 이런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돈을 주는데 우리 거를 갖다 쓰는데 이자를 내야지 왜 우리가 먼저 돈을 주냐.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먼저 자신들이 돈을 주는 게 드문데 그만큼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를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거고요. 마스터카드가 지금 애플 네트워크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비자하고 이제 지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가 이걸 해당 파트너십을 계약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 걸 쓰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면서 이제 애플 카드 이쪽이 이제 플랫폼이 성장세가 아주 좋습니까? 1,200만 명 정도가 이걸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장세가 좋을 것 같고 결제 수수료나 그리고 이제 글로벌 성장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자신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걸 먼저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애플 생태계로 가기 위한 입장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전 세계에서 강력한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안드로이드도 강하지만 사실 타사 결제 그런 거 없이 자체적으로 결제 흐름을 사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애플 금융 서비스를 확장한다 그러면 애플 계좌나 금융 플랫폼이나 비자가 이제 어쨌든 배제되지 않는다면 향후에 지금 되게 위축이 돼 있거든요. 사실 이 어쨌든 익스프레스나 아니면 요 어쨌든 그 마스터나 이런 거와 비해서 비자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 방에 자신들이 역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플과 결제 예산 1억 달러 정도는 충분히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제 전선이 사실 새롭게 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플러스 이제 소프트웨어 결제 이런 생태계가 새롭게 이제 결제 형성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밀리고 있으면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은 마스터카드나 아멕스를 견제하게 되면서 경쟁사 대비해서 선점을 좀 하겠다라는 의도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자의 1억 달러 제한이 어떻게 보면 결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금융 헤게모니에 있어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것일 수도 있을 텐데요. 향후 전통 금융이나 빅테크 사이에서의 힘의 축은 어떻게 좀 재편이 되게 될까요? 이게 이제 오프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간 거는 이제 당연한 건데 사실은 이게 주도권이 은행이나 금융권이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이미 뭐 핀테크를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사실은 전통적인 결제는 사실 마스터나 비자 같은 네트워크 기업이나 이제 은행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애플이나 구글 같은 플랫폼 기업이 이제 주도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제 흐름을 이쪽이 이제 주도하고 이쪽을 잡는 쪽이 사실은 금융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 같습니다. 비자의 이번 결정도 사실은 플랫폼에 의해서 선택받지 못하면 금융사도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어떤 위기감이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위기감 때문에 반영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갑의 종말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지갑은 끝난 시대 같아요. OS가 사실은 지갑에 대체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OS가 모든 걸 다 지배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사실은 OS를 지배하는 게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데 금융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금융도조차도 OS가 지배하는 것 같고요. 과거에는 실물 카드가 결제를 주도를 잡았다면 이제 스마트폰, 특히 아이폰이 이제 결제의 출입문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게이트 역할을 그러니까 아이폰이 없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 역시 iOS 생태계를 통해서 소비자의 결제에 어떤 모든 걸 소유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진입하는 장벽을 비자가 이제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1억 달러라는 건 아주 어떻게 보면 비자 쪽에서 보면 아주 푼돈에 가까운 그런 거라 생각할 수 있고 디지털 안에 이제 지갑 안에 자리 전쟁을 어쨌든 백화점 안에 입점하듯이 이렇게 하게 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의 금융 서비스는 사실은 표준 설정자가 누구냐로 이제 설정하는 과정에서 비자도 애플의 한 축의 어떤 설정자로서 자신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애플페이 안에 투자, 대출, 보험, 연금까지 제공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은행의 구조를 차지하지 이제 결제 구조를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결제, 데이터, AI 주도권의 재편의 신호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죠. 변화가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해킹의 무방비 VPN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미국의 TTP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좀 보면요. 100개의 VPN 중에서 최소 20개 이상이 중국 군과 연계된 앱으로 검증 없이 이제 구글이랑 애플 스토어에 입점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일부는 프랑스 등 유럽 앱 스토어에도 그대로 노출된 상황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감시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좀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 감시의 문턱이 무너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상황은 이제 어떤 앱 검수의 허점이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나 아동 보호, 개인 프라이버시나 디지털 주권이 총체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의 본질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군 연계 기업이 만든 VPN이 미국,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도 와 있을지 몰라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검사를 안 해서 그렇지 와 있는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까지 타깃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점이고 사이버 주권 침해나 디지털 스파이 행위나 아동의 정보의 범죄까지 위험이 이제 도사리고 있다는 그런 상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감시의 어떤 문턱이 무너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VP는 원래 이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감시를 우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인데 이게 오히려 중국의 군과 연계된 개발자들이 만든 VPN이 아무런 검증 없이 배포되고 사용자의 위치라든가 어떤 브라우징의 이력이라든가 로그인 정보까지 그대로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그런 전국이 됐기 때문에 감시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만든 앱이 오히려 감시의 도구가 되는 그런 전국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오히려 구글이나 애플이 스토어 검증에 책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TTP 보고서에 따르면 20개 이상이 이제 군이나 어떤 관련에 이제 연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필터링하는 검증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걸 걸러내지 못하고 하면 이런 대기업이나 빅테크들이 왜 이걸 하지 못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계속 지금 이게 중국의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계속 정보를 서칭하고 해킹하는데 사실 이 대기업들이 하나도 서칭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계속 걸러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책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문제는 아동들이 타깃이 됐다는 게 저는 약간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VPN의 일부가 13세 이상의 아동을 겨냥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 이번에 다시 한번 알게 된 거지만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개인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아동 규범을 위협하는 거라 이거는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이버 주권에도 좀 위기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데이터의 어떤 기업 차원에서 기술 문제로 다뤄졌지만 국가 안보와 주권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좀 더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앱스토어 안에서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에 구멍이 있다라는 거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스마트폰이 이제는 앞으로 디지털 감시 카메라로 전락했는지를 좀 묻는 경고성 질문이었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버 주권과 테크 기업들 그 책임 구조 사이에서 재정립되는 사건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될까요? 그 플랫폼 레벨에서 선제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구글이나 이제 기본적으로 애플에서 이걸 좀 강화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입점하는 VPN에 대해서 지금 보안 단계 레벨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이제 체계 강화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빅테크 기술이 사실은 제일 높습니다, 레벨이. 근데 이거를 필터링을 못하면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레벨 수준에서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쪽에서 레벨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쪽에서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는 게 없고 소스 코드나 리뷰나 백엔드나 서버 위치 추적 같은 거를 그쪽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걸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쪽에서 책임이 가장 강하고 특히 중국 내 서버 도메인이나 연동차별이나 필터링 시스템 구축 같은 거는 충분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줄 필요가 일단 있다고 보고요. 정기적인 리소스나 리스팅이나 검증 같은 것들도 보고서도 의무화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먼저 해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주권이나 법원 강화를 그다음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차원에서 이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이제 저희 맨 처음에는 플랫폼 레벨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AI 빅데이터나 기반의 시스템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죠. 플랫폼 책임론이 계속해서 좀 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크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구조에 있어서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 차원의 정책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함께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는 죽음을 부르는 자율주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미가 최근에 자사의 SU7 전기차가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던 중에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에 있어서 한계 그리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문제랑 책임을 좀 다뤄야 되는 걸까요? 이게 자율주행이 사실은 그동안 이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전 부분만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고 뭐 레벨 4냐 레벨 5냐 누가 앞서가느냐 이게 얼마짜리에 어떤 기능이 들어가냐 이런 얘기만 계속 해오고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완성이 되고 우리가 언제 자율주행을 완성돼서 타느냐 이런 문제만 계속 얘기를 했지 사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전기차가 어느 정도의 자율주행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사고로 한번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 중국에서도 되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오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이 샤오미의 차가 이제 사고가 나서냈는데 이게 운전자의 책임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운전자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웃긴 것 같은데 아직 결론은 나진 않았는데 약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자율주행의 이 부분이 사고가 난 이후에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스템의 판단과 능력에 한계가 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율주행이 완성됐느냐에 대한 냉정한 경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고는 사실 자율주행이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않으면서 레벨 4나 5에 주장하는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샤오미는 AI 기반의 알고리즘이 얼마나 의존하고 있느냐에 대한 핵심 쟁점입니다. 사실 이게 기계가 인간보다 잘한다고 홍보를 했었는데 기계가 예상 밖에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에 대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샤오미가 이게 어쨌든 그 모드에서 116km에서 이제 주행하던 중에 3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엄청난 사고입니다. 이게 3명이나 사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현실을 냉정하게 이제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책임 주체가 불분명합니다. 법적 공방이 지금 하고 있는데 누구에 대한 책임인지 정확하게 노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기술이 엄청나게 빨리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못 따라오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조사가 샤오미가 책임이 있느냐, 개발사인 자율주행 알고리즘 설계한 소프트웨어 팀이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사용자인 이것을 켠 운전자가 책임이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제조사에 문제가 있다면 AI가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못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그렇다면 몇 %씩 있느냐도 못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게 좀 또 문제가 있고요. 기계 윤리와 AI 신뢰성 검증 체제도 부재하다는 게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샤오미는 자율주행을 이제 상용화시키면서 스마트폰처럼 쉽게 구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윤리성이나 어떤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증했는지 대해서 이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AI를 판단할 수 있었는지 능력에 대해서 경계선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떻게 운전을 했고 이걸 선택을 할 때 그 알고리즘에서 AI가 누구를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당시에 AI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약간 판단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샤오미 사고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계가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누구한테 죄를 묻고 어떻게 책임을 지우느냐,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계속 이제 정의를 할 차례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답을 좀 내릴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 이제 여러 가지 책임론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책임을 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에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법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죽었을 때 책임을 지을 것이냐, 법률 인간 중심으로 했을 때는 공유 책임에 대한 구조가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이제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었을 때 책임 분산을 하게 됐을 때 제조사에게 할 것이냐 아니면 윤리적으로 했을 때 누구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의도가 AI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대답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법률적인 대답을 만약에 처음에 추구한다면 인간 중심에서 공유된 책임 구조로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법은 운전 주체를 누구한테 했을 때 인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을 때 사고 발생 시 책임지는 운전자를 제조사에게 국한됐을 것이냐라는 책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윤리적인 대답으로 했을 때는 의도가 없는 AI 죄를 누구한테 물을 것이냐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리고 사회적인 대답을 물을 때는 기술 수용 구조를 성능이 아닌 책임으로 바꾼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시도를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기계는 너무 앞서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I 기술이 앞서가는데 법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게 정말 한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따라가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고 제가 예전에 모두에다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철학적인 공부나 이런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빅테크가 AI 기술에 대한 공부는 너무 많이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리고 AI 알고리즘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공개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논의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책임 소재에 대한 연구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 예고제에 대한 도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그다음에 테크 샌드박스라고 규제 트윈에 대한 얘기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법률위원회 같은 상서라도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다양한 시도가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다양한 시도도 필요하고 그 사이 안에서 기술의 발전과 또 인간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 사이에서 팽팽하게 좀 줄다리기 중인데 여기에 대한 균형도 잘 맞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머스크 첫 패배 보겠습니다. 위스콘신 대법관 선거에서 머스크가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게 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게 상당히 저는 이게 약간 의외인데 트럼프 2천만 달러를 투입하고 하루에 200만 달러씩 슈퍼팩을 100만 달러씩 두 명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졌어요.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게 상당히 놀라운 거고 사실 어제 이제 특보로 나왔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다루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의미 있게 봤어요. 어제 이제 미국 뉴스를 보면서 약간 의미 있게 보면서도 이게 재미있다고 봤어요. 여기 이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서 이제 전국급 민심의 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폭 행보를 하면서 너무 이렇게 독재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반감이 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재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마주한 대중적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민심은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주 적은 표 차이로 이긴 경합주였지만 어쨌든 민심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수 성향의 후보입니다. 이게 보수 성향의 후보가 강한 쪽이었고 트럼프의 강경한 초반에 대한 반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실험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쪽 후보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거의 이 치즈의 모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치즈 모자를 쓰고 나왔거든요. 그 모자를 쓰고 나오면서 계속 일론 머스크만 나왔습니다. 그 후보는 거의 안 나오고 일론 머스크 선거였어요. 일론 머스크가 나왔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실험을 했어요. 자기가 주로 나오고 그 후보가 나오지 않는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지금 보이는요. 이 실험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최소 2천만 달러 이상을 우리나라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했는데 정치적 영향력을 가시했는데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머스크가 정치적으로 가대평가됐다. 그동안 머스크의 영향이 엄청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자본주의로 돈으로 민주주의를 살 수 없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계속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당선시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이었고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자본주의를 민주 살 수 없다라는 그거를 상징적인 메시지가 아니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법부를 통한 보수혁명을 시도를 했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만약에 대법관을 당선시켰다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의 매장이나 그런 것들을 직접 판매를 할 수 있었고 다 많은 걸 할 수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실패로 돌아갔고 위스콘신 대법원은 사실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뭐 낙태권이라든가 노조 권리라든가 선거구 획정이라든가 많은 핵심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 세력은 이제 사법권위를 통한 것을 장기 지배를 위한 것들을 꾀했지만 사실 이번 선거로 흐름을 되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구 획정이라든가 2026 중간 선거라든가 2028년 어떤 대선의 판세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번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어떤 광폭 행동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사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초반 10주에 대한 어떤 그 첫 민심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고요. 자본 영향력에 대한 어떤 그 한계가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어떤 선거제도의 어떤 향방을 가름할 수 있는 것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트럼프의 제동을 걸 수 있는 어떤 힘을 얻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보편 가치에 대한 전환의 성공의 가능성도 입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공화당 텃밭 안에서 패배를 한 거기 때문에 트럼프와 머스크 조합에 대해서 처음으로 민심이 좀 경고가 나온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다음을 가르는 좀 중대한 전환점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요. 향후 미국 정가는 어떻게 변모하게 될까요? 이게 어쨌든 변화에 대한 시발점일 것 같고 공화당에서는 이제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가 너무 힘이 세고 그다음에 선거 초반이고 이게 밀월 기간이고 허니문 기간이다 보니까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졌잖아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트럼프 행동이나 머스크의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계속 정부나 이런 것들 줄이고 뭔가를 하는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이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 내부에 대해서도 이제 균열과 재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재선 성공 이후에 무차별 정책이나 강경한 행정명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통적인 보수층이나 머스크 연합에 대해서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내 온건주의자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국방, 외교 그리고 지금 하는 관세에 관해서도 사실은 여지의 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좋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되는 변화나 트럼프의 어떤 중심 공화당이 트럼프 대 탈트럼프 구도가 심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 보수가 회복될 여지가 좀 있다라는 데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전략도 리브랜딩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바이든이 패한 이후에 민주당이 너무 힘이 없었어요. 힘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동자나 청년이나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기반이 사실 고전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보편 가치를 얻는 진짜 미국다운 보편 가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지를 얻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법치라든가 자유라든가 민주주의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서사를 안티 트럼프가 좀 일어날 수 있는 아닌 포스트 트럼프 시대가 안티 트럼프가 아닙니다. 포스트 트럼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AI의 어떤 기술 규제 같은 그런 거에 집중하면서 다시 이제 민주당 쪽의 어떤 계열이 집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에 따라서 위스콘신 결과에 따라서 2026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측에서는 전략을 좀 수정하는 게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함께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함께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가짜 유튜브로 한 달에 $100만 보겠습니다. 유튜브가 AI로 가짜 영화 예고편을 대량으로 업로드하면서 수백만 달러의 광고 수익을 올렸던 두 개의 주요 채널을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정지를 시켰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일단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디지털 진실성의 경계를 시험하게 되는 중대한 사건으로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건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부럽기도 하고 참 어이없기도 하면서 사실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만들 때 하나 만들어도 막 잘 나오지도 않고 막 이런데 이걸 하나 이렇게 AI로 만들어서 수백만 달러를 번다는 것 자체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AI 콘텐츠의 신뢰성과 이제 가짜의 기준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데 최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요즘에 이제 그 유튜브가 이런 AI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AI로 이제 목소리를 만들어서 이제 그 페이크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계정이 삭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체제가 강화됐고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만드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요거는 꼭 인지를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요거는 AI로 만들었다라는 체계가 있는데 요걸 하지 않으시면 계정이 삭제됩니다. 그 삭제되면 복원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계정만 삭제가 되는 건데 요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AI 콘텐츠의 신뢰성이나 진실성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채널은 전문적인 영화 예고를 차용해서 실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디즈니나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항의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오징어 게임이 아닌데 오징어 게임 시리즈 3나 4처럼 계속 예고편이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착각하게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용인가 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슈퍼걸린 것처럼 실제 예고편인 것처럼 막 보게 돼요. 내용도 그럴듯해요.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시면 예전에 이제 보시면 눈물의 여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마치 예고편인 것처럼 막 합니다. 내용이 아닌데 가짜로 막 이게 다음 편 뭐 9화, 10화 이런 것처럼 만드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편게 막 예고편이 막 나와요. 실제로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뭐 다음 편이 만약에 뭐 이렇게 눈물의 여왕이 만약에 이번 주가 8화까지 했잖아요. 그럼 9화인 것처럼 이걸 막 가짜로 막 만들어요. 실제로 아닌데.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근데 그걸 뭐 몇백만 회수가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상을 가짜 차용을 해서 막 만드는 게 많은데 그런 게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가짜 AI는 아니지만 예고편이 많이 나 있는데 그게 사실 엄청난 수익을 많이 내는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 그것도 사실 가짜 채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채널이 많은데 이런 건 사실 플랫폼의 신뢰를 해치거나 AI 기반 허위 컨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그런 걸 채널을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경쟁을 울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런 게 플랫폼 경계에서 가짜와 진짜 사이의 어떤 그런 격차를 붕괴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창작이 아닌 어떤 현실 조작이나 수단이 되는 어떤 거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드라마의 다음 편이나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마치 뭐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뭐 드라마 중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편을 마치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해서 그냥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서 예고편을 만드는 건 다 페이커거든요. 그런 예고편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예고편들을 우리나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삭제될 가능성이 향후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행만 예고 정지를 하는 거고요. AI 콘텐츠와 광고 수익의 경계에서 필요가 피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광고주 입장에서는 가짜 콘텐츠에 자사 광고를 붙인다면 이건 브랜드 리스크와 직접 연결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유튜브는 줄여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신뢰 기반의 광고 생태계를 유지하고 사실 AI 진실성을 검증한 시스템들을 유튜브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걸 실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조회수에 조금 더 집중하는 조회수 경제에 있어서 암울한 측면을 보여주는 사례가 또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AI가 만들어내는 허위 현실을 돈과 권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된 결정적 사건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들이 좀 뒤따라줘야 될까요? 유튜브가 지금 하고 있는 조치는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콘텐츠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창작자들은 아시겠지만 중간에 보시면 이게 AI인지 뭔지 조작한 건지 아닌지 그런 거를 표시하게 된 의무가 있습니다. AI 조작한 겁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합성한 겁니까? 라고 할 때 예, 아니오를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말부터 유튜브에는 이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라는 라벨링 표시를 의무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야 됩니다. 이건 해당 영상에 어쨌든 자동 또는 창작자가 평시하게 되는 어떤 붙임이 돼 있고요. 특히 인물, 사건, 뉴스처럼 현실과 연관된 표시는 필수적으로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돼 있고요. 딥페이크 가짜 뉴스는 삭제 또는 제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물이나 얼굴이나 영상 합성 허위일 경우에 유튜브는 알고리즘 노출 제한, 수익 차단 또는 삭제를 의무화합니다. 이런 걸 하게 되고요. AI 윤리 가이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는 크리에이티브를 대상으로 AI 사용 시 윤리 규범을 담은 가이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만든 콘텐츠는 사실처럼 보이게 하면 안 됨. 이렇게 하고 있고요. AI로 만든 콘텐츠는 반드시 편집 설명란에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서울경제TV도 이런 부분들은 명시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의무화하게 돼 있어 모두가 명시하게 돼 있고요. 최근에 이제 특히 뉴스도 이런 걸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AI 아나운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이런 겁니다. 생성형 AI 콘텐츠를 식별하는 워터마크가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데 이걸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걸 해줄 필요가 있고 미 연방이나 뭐 EU 같은 경우나 방송심의위원회는 사실 AI 콘텐츠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식별 가능한 워터마크를 삽입해야 되는데 아직 검토만 하고 계신데 우리나라는 빨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빨리 하면 좀 좋지 않을까요? 사실 이게 최초라는 단어도 붙고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건의드립니다. 예, 건의드리고 AI 콘텐츠 규제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국형 디지털 공정화법이나 EU나 이런 AI기 허위 정보에 관한 것들을 법안이 확산되고 있는데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했으면 좋겠고 디페이크 탐지에 대한 정부 인증 같은 것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뭐 국회에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고 플랫폼에 대한 책임 명문화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허위 AI 콘텐츠나 이런 유통을 책임지도록 법적 의무화를 좀 추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진짜보다 정교하거나 더 많은 돈을 주목받는 시대에 무엇이 진실이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고민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유튜브는 시작이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틱톡이나 인스타나 릴스나 넷플릭스, 포털뉴스까지 이런 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뒤따라지는 정책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던 뭐 워터마크 의무화 같은 정책들이 뒤따라서 같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가지 경제 키워드 함께 살펴봤고요. 여기서 본부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미국 정부의 관세 발표 예고에 4월 첫날 순유출세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각 2일 파사이드 인베스터에 따르면 전날 비트코인 ETF에서 1억 5,780만 달러가 순유출됐습니다. 이로써 비트코인 ETF는 3월 중순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 유출된 건데요. 비트와이즈 비트빈에서 2,450만 달러가 유입됐으나 피델리티에서 8,540만 달러, 인베스코에서 8,740만 달러가 유출되며 유출폭을 키웠습니다. 위즈덤트리와 그레이스케일에서는 각각 680만 달러, 1,000만 달러가 유출됐습니다. 이더리움 ETF도 순유출세가 360만 달러로 나타났는데요. 비트와이즈와 그레이스케일에서 각각 200만 달러 중반씩 빠져나갔으나 21쉐어스에서 170만 달러가 유입되며 낙폭을 줄였습니다. 게임스톱이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해 15억 달러를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자금 조달은 게임스톱의 전략적 자산 다각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현지 시간 1일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비디오 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톱은 2030년 만기 0% 금리 전환사채를 사모 형태로 발행해 총 15억 달러를 조달했다고 미국 SEC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조달 금액에는 초기 인수자의 2억 달러 규모 옵션 행사분도 포함돼 있는데요. 게임스톱은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비트코인 매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2020년 8월 스트래티지가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며 보인 움직임과 유사한 방식으로 게임스톱 역시 자체 재무 전략에 디지털 자산을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주 이 같은 계획이 처음 발표됐을 당시 게임스톱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다시 하락하면서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수익성이나 디지털 자산의 변동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게임스톱은 밈 주식으로 주목받아온 만큼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암호화폐 기반의 자산 운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번 결정이 재무 구조에 어떤 영향을 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시간입니다. SCTV의 황민영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이제 오늘 새벽이었죠. 바로 미국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10% 관세가 부과가 될 예정이고요. 또 우리나라는 기본 관세 10%에 추가로 15%까지 부과가 돼서 총 25%의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일본이 24%, 또 중국이 34%, 동아시아 쪽으로는 좀 관세율이 좀 높은 편으로 보이는데요.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은 했지만 이 관세가 발표가 이제 마감 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굉장히 큰 폭으로 또 나스닥 시장에서도 2%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큰 폭으로 빠졌고요. 일단 멘토님, 일단 관세 발표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네, 저도 이제 관세 발표가 나와서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봤고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좀 과한 이 관세 적용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처음에 트럼프 정권이 집권하기 전부터 해서 이 보편적 관세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선책으로 해서 상호관세로 이야기가 바뀌면서 조금 안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발표를 한 거 보니까 보편적 관세하고 똑같죠. 다 25%의 관세 한국에서. 그리고 또 이상한 건 미국 대미 그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순위로 본다면 일본이 5위예요. 그리고 한국이 8위거든요. 근데 일본이 오히려 더 낮습니다. 이 관세가 과연 이제 뭐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상호관세의 영역을 좀 더 벗어난 이 보편적 관세에 가까운 이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큰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장중에는 상승이었지만 시간에서 다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애플이라든지 그리고 테슬라 지금 시간에서 6%가 넘죠. 하락폭이. 그리고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4%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세 정책에 있어서 사실 이게 국내 증시에 영향을 어떻게 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피해갈 수 있는 건 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정책 자체가 워낙에 좀 큰 정책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관세에 있어서 이제 다시 한번 속보가 또 나왔는데 자동차하고 철강하고 반도체 기존의 개별적 관세가 부과된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 적용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또 피해갈 수 있느냐? 또 그럴 수는 없겠죠. 어쨌든 관세 적용 자체는 워낙에 큰 이슈고 예상보다 조금 더 큰 충격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오늘 아무래도 미국 장도 시간에서 빠졌고요. 한국장 역시도 하락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오늘은 좀 변동성이 나오는 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세 발표가 나온 후에 지금 미국 증시도 굉장히 크게 또 흔들렸는데 우리 시장도 불가피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FTA가 사실상 좀 휴지 조각이 된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에 이 프리마켓에서도 지금 삼성전자가 2%, 뭐 SK하이닉스도 3%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 쪽으로 계속해서 이슈는 있었고 좀 긴장감이 굉장히 또
또 고조가 된 상황인데 오늘 장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먼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번에 관세 정책에 있어서 기존의 개별 관세를 부과받았던 그 반도체라든지 또는 네.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이게 제외됐다고 해서 이쪽이 뭔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이 기업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협상을 할 때 항상 과도한 먼저 이제 제안을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차선책으로 조금 더 완화된 이런 제안을 하게 되면 그 차선책이 조금 더 완화됐으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더 수용할 여지가 있거든요. 이번에 관세 정책 역시도 이 거의 보편적 관세하고 똑같아요. 이 관세 정책이 다른 나라들이 다 받아들일까? 거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수용에 대한 여지, 서로 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분명히 협상 과정이 분명히 진행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다른 이제 보편적 관세처럼 물렸던 이 관세, 그 관세의 세율이 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당장 이번에 관세 추가적으로 붙지 않았던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또 이 철강 이 업종이 수혜주일까? 오히려 수혜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응을 하실 때는 오늘 아침에 동시효과 흐름을 보게 된다면 자동차 섹터 중에서 뭐 기아차 이쪽에서의 매수가 조금 이제 들어오고 있고 조선주, HJ 중공업이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뭔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없다. 오전에 시작했을 때는 마치 천장이 없는 곳에서 이제 비가 내릴 때 이거 우리는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최소한 피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불확실성 자체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협상의 여지는 분명히 또 있을 거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시장도 조금씩 완화되면서 움직일 거니까 당장 오늘 급하게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오늘 최소한 오전장 지나고 오후장까지는 지켜보셨다가 어느 업종이 조금 반등이 잘 나오는가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그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매도가 일단 나오긴 할 거예요. 외국인들이 분명히 팔 거고 그런데 매도하는 가운데서 매수하는 업종들이 분명히 또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안에서 매수하는 업종들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미국엔 모멘텀이 없어요. 미국 쪽에서 기대하고 우리가 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은 없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중국 쪽의 움직임이 좀 좋았습니다. 중국 관련주들, 화장품 섹터라든지 또는 이제 그 카지노라든지 또는 엔터 이쪽에 대해서는 관세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관련 섹터들이 그나마 조금 움직임이 나아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좀 계속해서 이 관세 이슈가 또 오늘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시장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좀 빨간불을 켜줄 수 있는 종목들은 있을 테니까 이 점을 좀 잡아보자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미국에서는 뭐 엔비디아 5%, 애플도 7%, 테슬라도 7%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뭐 당연히 이러한 점들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가 또 개별 관세 이런 시행까지 좀 일주일 정도가 시간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협상에 대해서 좀 매진을 하겠다라는 입장까지도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관망세로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섹터, 뭐 반도체 섹터 오늘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관망세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 또 중요한 날이잖아요. 우리 나라에서는 정치적 이슈 선고일입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내일 선고일을 맞이해서 조금은 해소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국내 증시는 개별적인 악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는 어렵죠. 개별적으로 본다면 오늘 이번 주 월요일 날 공매도가 허용이 됐죠. 제기가 됐고요. 그거 자체가 위험 요인이었고요. 이게 지나가면서 해소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또 남아있는 게 국내 이제 탄핵과 관련된 이제 헌재에서의 그 결과. 선고가 지금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같이 어려운 이제 해외에서 미국과의 어떤 협상을 끌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대통령의 지금 부재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뭔가 결론이 나야지 협상도 더 원활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낮은 이 관세가 적용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국내 증시는 가장 큰 메리트는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충격 역시도 많이 떨어지는 이런 이슈일 거고 탄핵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이 해소가 된다면 국내 증시는 역시 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로 탄핵에 대한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급등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찬성과 반대 거의 나눠져 있거든요.
이걸 바로 또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좀 있을 거고 이런 과정에서 시장도 좀 안정 찾는데 시간적인 요소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탄핵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이제 이 결과가 소구가 되고 하게 된다면 시장은 분명히 여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반응은 좀 올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이 또 들어올 거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급이 이제 바로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붙으면 안 돼요. 지금 시장은 테스트를 분명히 좀 할 겁니다. 아직까지 바닥 테스트가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테스트 과정들이 좀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조금씩 올라올 텐데 여러분께서 지금 보셔야 되는 건 시장이 떨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업종들을 조금씩 담아갔냐 이걸 지금부터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응하실 때는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조금 더 넓게 가져가셔야 되고 외국인들 수급이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지를 꼭 체크하시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3일) 목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사실 좋지 않은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가 있었죠. 우리나라 25% 관세를 부과받게 됐는데요. 시장 개장 전에 있었던 소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장 이후에는 조금 큰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상승 흐름 저지받는 느낌이었고요. 약보합권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계속해서 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네, 역시나 코스피와 코스닥 이 관세 리스크에 조금 피하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73%대 하락하면서 코스피는 2,437선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2.06% 하락해서 670.7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하방 압력을 받는 분위기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시죠. 네, 역시나 모든 종목들이 현재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텀 역시나 2%에서 4%가량의 낙폭 크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장 안에서는 그래도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조금은 지수를 견인해주는 역할을 했지만 오늘은 여전히 이 관세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55% 하락해서 57,3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4.14% 하락한 189,700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최근 낸드 플래시 반도체 가격이 3개월 연속 오르게 되면서 메모리 가격이 회복세가 시작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관세 리스크 속에서 조금은 주춤한 모습 보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2.74% 하락하면서 3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라인을 일부 ESS 배터리용으로 전환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캐즘 현상에 대비해서 좀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선택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2.7%대의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1%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역시 2.5%대 좋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미국에서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가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완성차 업체들 수출에 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자동차 관세가 시행이 된다면 현대차와 기아가 부담할 규모는 약 9조 3천억 원 정도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좀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죠. 네, 역시나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78% 하락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1.47%,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어제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투자자들과 동반 성장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안에서는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아 역시 현대차와 함께 2.3% 하락하면서 89,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KB금융과 네이버도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코스닥도 지수가 많이 주저앉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1.5%대 낙폭 그리면서 35만 7천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좋은 모멘텀들이 계속 있어 왔지만 아무래도 시장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좀 주가가 미끄러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역시나 이번 주 공매도 재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좋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2%에서 3%대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HLB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 중반대 흐름 낙폭 보여주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6위부터 10위에서는 클래시스만 보합권으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휴젤은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계속 주목받고 있는 섹터가 아무래도 화장품과 미용기기 쪽이기도 했는데요.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있었고 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연일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갔었지만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휴젤 1.4% 하락해서 3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 파마리서치, 코오롱 티슈진도 모두 0에서 1%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6만 700원 선에서 보합권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4월 3일 목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코스닥이 1.68% 하락하면 지나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2.29%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좀 하락폭을 좀 불가피하게 면치 못하는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도 멘토님께서 이 장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뭐 조선주라든지 뭐 중국 방어주들, 그다음에 엔터주 쪽 으로는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멘토님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충격은 한번 지금 맞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어제 장중에는 미국 증시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시간에서 본다면 미국 증시 그 선물지수라고 하죠. 나스닥 선물지수가 5%가량 빠졌고요. 그리고 지금 S&P 지수가 선물지수가 3.5% 지금 하락 중인데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어요. 뭐 이 이유는 미국은 올라갔다 빠진 거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이제 올라간 부분들 때문에 미국이 더 빠지고 있는 거고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양호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앞에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 회피할 수 있는 몇 가지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또 한 가지 업종이 또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업종이 뭐냐면 바로 이제 그 히토르 관련주예요. 유니온이라든지 그리고 삼화전자라든지 또는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히토르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가 있겠죠. 아무래도 관세가 가장 크게 부과된 건 중국이고 항상 중국에서 미국이 견제할 때 히토르를 가지고 공급에 대한 문제 이걸로 견제를 해왔거든요. 히토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히토르 관련주로 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세에서 피할 수 있는 거 일시적으로 회피할 수는 있죠. 하지만 관세 정책이 이미 나왔고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오히려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관세에 대한 피해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진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좀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수급을 잠깐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시작해서부터 해서 저는 한 2천억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봤는데 하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매도가 코스피 시장에서는 700억 정도대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159억 오히려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고 있지만 매수하고 있는 업종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고 그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제약업 중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기계 장비업 중에서도 14억 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지금 다른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업종들이 있는데요. 이 안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업종이 금융업종이라든지 또는 기계 장비, 전기전자, 이 IT 부품주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저가 매수 쪽으로 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요. 국내 증시는 오늘 대응을 하실 때는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 변동성이 보여지는 거고 오후장에 만약에 지금의 시장이 현재까지 2%대 코스피가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1% 이내로 줄여준다면 오늘 시장이 저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 탄핵 관련해서 이슈가 좀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5장 만약에 반등이 어느 정도 1% 미만으로 나와준다면 이거 좀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조금은 긍정적인 신호를 좀 주셨습니다. 오후장에 그래도 이 낙폭을 조금은 만회가 된다면 저점의 신호로도 볼 수 있겠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니케이에서는 지금 4% 빠지고 있거든요. 이거와 비교해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방해주고 있다라고 해석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에서도 지금 코스닥에서 지금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에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포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와중에 굉장히 또 빨간불을 강하게 켜주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인데요. 어제도 17% 급등세를 또 보였고 SK온이 또 미국 법인과 콜옵션 계약을 한다라는 이슈 호재 때문에 계속해서 좀 잘 가는 흐름 보였거든요.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9% 상승하면서 출발했는데 지금 16% 강하게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봇 쪽으로 좀 봐도 괜찮을까요? 요즘에 보시면 증시 대기 자금이 굉장히 크게 많이 쌓여있다는 뉴스들이 있어요. 시장에서 이제 증시 대기 자금이라는 건 주식을 지금 매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대기 자금인 거죠. 하지만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악재가 될 수도 있고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현금을 좀 챙겨놓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주식을 아직 사고 있지 않다는 네. 거죠. 하지만 대기 자금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건 언제고 주식을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호재가 있고 주가가 올라간다면 대기 자금이 많이 쌓이진 않아요. 그리고 수급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면서 IT라든지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겠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큰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장이 빠졌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재료가 있는 쪽으로 더 강하게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콜옵션 뉴스가 또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이런 반등이 오늘 이게 끝까지 유지가 될까? 이 부분은 만약에 시장이 오늘 하락을 해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수급들은 또 들어오겠죠. 저가 매수 수급으로.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차익 물량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일 로보틱스처럼 개별 이슈로 좀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붙을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지금부터는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조금씩 이제 물량들을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또 많이 올라온 만큼 좀 분할 매도 입장에서도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와중에도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강하게 잘 가고 있거든요. 이제 곧 1분기 실적 발표가 또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또 높게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주 쪽으로는 개별 장세는 있겠지만 이렇게 실적 기대가 있는 종목들 바라봐도 괜찮겠죠? 일단 실적 장세로 본다면 실적 자체가 이제 주가 상승의 재료는 될 수 있어요.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좀 중심이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기업들이 조금 이제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와준다면 다른 종목들도 역시 어느 정도의 이 낙수 효과들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수급들이 들어오긴 해요. 근데 일부 종목들만 계속 끌고 갈 뿐이지 재료가 없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바닥에 계속 떨어져 있거든요. 이 제약바이오주의 특징이 업황 사이클이 돌아요. 그래서 한두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무더기로 이제 움직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향이 보통 이제 코스닥 시장이 올라갈 때 나타나거든요. 만약에 오늘 시장이 저점이고 이제 코스닥 시장도 반등이 나온다라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당연히 제약바이오들도 이 저가 매수 쪽으로 이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개별적으로 어쨌든 이런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조금은 기다리면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만약에 그런데 지금 당장 접근한다. 아직은 시장이 확실하게 바닥을 잡고 올라갔다는 신호가 안 나왔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가져가시되 지금 이런 기대감만 가지고 이미 실적이 좋을 거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반영됐고 오늘도 이런 재료가 있는 쪽으로 수급이 단기에 좀 많이 몰리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가져가셔도 되지만 지금 신규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닌가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관세 발표가 된 만큼 이 이슈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쪽으로 아무래도 뭐 추가 관세가 있으려나 싶었는데 그래도 이 점은 추가 관세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쪽으로 지금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크게 쉬어가고 있긴 하거든요. 반도체 쪽으로는 어떻게 좀 대응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자동차하고 반도체 쪽이 이번에 이제 제외가 됐다고 하더라도 관세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동차 쪽을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부터 이제 이 무역 흑자를 많이 이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국하고 FTA 체결을 했잖아요. 이 관세를 없애는. 이거는 서로 간에 이제 합의가 된 부분인데 이걸 뒤집은 거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해외에서 시장에서 경쟁을 할 때는 이 품목에 대한 어떤 그 퀄리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따져보고 나서 사람들이 구매를 한단 말이죠. 단순하게 세금 때문에 가격이 되게 또 낮아서 이렇게 구매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가성비 이런 것들을 따지거든요. 근데 미국 자동차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금은 해외에서도 그렇게 큰 인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이런 트렌드를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나가봐도 이 포드라든지 GM 이런 자동차들이 눈에 많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자동차들이 굉장히 비싼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구매하지 않는 건 그만큼의 메리트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막 이런 정책들 한다면 차라리 이제 그 어찌 보면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정책을 이제 지원을 통해서 해준다거나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관세를 매기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악영향이 좀 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불매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관세 정책을 매겨서 이런 미국 제품들에 대한 불매 현상이 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국내에서는 일단 IT라든지 자동차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반도체도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요. 지금 이 당장은 좀 피해야 되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정상화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의 사이클을 이끌어가는 업종이고요. 코스피 시장도 많이 떨어졌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또 올 여름에 또 폭염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IT 쪽은 좀 잠깐은 좀 힘들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반도체 쪽도 역시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또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큰 종목들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효하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아무래도 오늘 관세에 대한 좀 직격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미용기기라든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이 관세 무풍지대에서는 조금은 상승부를 켜주고 있는데요. 멘토님 오늘 시장의 전략 좀 체크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시장의 전략은 일단 오전장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오후장이 코스피 지수가 이제 반등이 나올 때 1% 미만으로 이 낙폭을 줄여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서 매수하고 있는 업종들을 조금씩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초점 잡아봐야겠고요. 오후장에서 조금 낙폭을 줄여간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의 황민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ET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요한 날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수 상황부터 먼저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많이 빠질 거라고 예상은 좀 했고요. 코스피는 2%대 낙폭, 코스닥은 그래도 약보합 수준에서 나름 좀 잘 지켜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선물 시장은 그래도 매수 규모가 조금 줄긴 했는데 여전히 매수 포지션 찍혀 있고요. 현물에서는 좀 빼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 해석을 하면 이 정도면 괜찮다일까요? 아니죠. 방심은 아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면 일단 경우의 수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좀 두고 염두를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생각보다 완화된 관세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은 더 심한 관세가 나왔을 때 저는 사실 아침에 나온 트럼프의 관세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은 과한 그쵸. 그런 관세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라별로 지금 각기 다른 이유를 대면서 관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한 번 더 충격이 올 수 있는 요소는 미국과 유럽, 일본 혹은 동아시아, 특히나 대만 쪽에서 이번에 트럼프 관세에 대한 맞대응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가 저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가장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의 위치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이제는 불확실성 해소 차원 측면으로 우리가 공격적으로 담아내야 될 종목군들을 담아내야 된다라고 보시기에는 저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대신에 지금의 조정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담아내야 될 섹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이 그러한 섹터를 담아내야 될 섹터와 그렇지 않아야 될 섹터를 잘 구별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오늘 개장 보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대응 이야기가 나올 때 오히려 그때가 시장의 저점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 이 구간에서는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에 좀 집중해 보면 좋을지 이 부분 뒤에서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부장님 불확실성 3개, 그러니까 공매도 재개 있었고 이렇게 관세 이야기 그리고 내일 이제 헌재 선고까지 있는데 3개 중에 2개는 일단 해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이번 주까지 전반적으로 끝나고 나면 그럼 주도주는 다시 컴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내일 잘 해결이 되어야 다음 주에 이제 주도주가 회복을 하겠죠. 그러니까 내일 어떤 식으로 결과값이 나올지는 모르죠. 하지만 결과값이 나왔을 때 시장에 참여한 많은 투자자분들이 원했던 방향이라면 저는 돌아오는 주, 다음 주에는 굉장히 또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 만약 내일 뭔가가 결정이 되어서 그것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 크게 2가지 요소를 많은 투자자분들이 좋게 보는 거거든요. 첫 번째, 지금은 시장이 혼란스럽죠. 트럼프하고의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수출 관세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행정부 수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 어찌 되었든 불확실성 해소 차원 측면 혹은 담당자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은 대응력을 좀 갖춰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첫 번째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오려고 했던 외국인이 계속 머뭇머뭇거렸던 게 바로 이제 내부적인 문제의 요소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환율이 조금 더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작년과 재작년 다른 나라 올랐을 때 많이 못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약간의 환차손을 보더라도 조금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도주가 컴백을 한다라는 가정을 잡아보면 네. 본부장님께서 보실 때 가장 컴백이 좀 빠를 만한 섹터는 어느 쪽으로 좀 보세요? 일단은 반도체를 저는 가장 공격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조정이 나옴에 있어서 실적이 안 좋아서 조정이 나오는 쪽 2차 전지죠. 그렇죠. 근데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오는 쪽 반도체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를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HBM 진영과 BHBM 진영. 하지만 최근에 보면 이 BHBM 진영에서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가격의 상승세를 좀 보고 있노라면 당연히 상반기 실적은 충분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게 예측을 하느냐? 첫 번째, 디램과 낸드 가격이 상승한 것도 상승한 거지만 마이크론이 가격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이 기회일 수 있거든요. 남들 올리지 않을 때 안 올리는 것도 사실 영업 전략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네. 자기들의 점유율을 조금 더 높여가려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 우위에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판가를 올린다 하더라도 네. 수요에 크게 문제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사실 지금 분위기를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들이 정말로 가격 인상으로 이 가닥을 좀 잡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반도체 IT가 가장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냐 당연히 지금은 삼성전자를 좀 보셔야 될 때 그러면 장비주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결국에 이제 전공정 장비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기업별로 히스토리를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전공정 장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도 네. 어떤 장비주들은 시세가 강하고 어떤 장비주들은 시세가 지금 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시세가 잘 나오는 쪽에 대한 공통점은 두 가지. 대표적으로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중국 매출입니다. 올해 캐파시티 투자를 가장 먼저 한 쪽이 중국이에요. 그러면 1분기 신규 수주라든지 수주 잔고 물량 가장 크게 높은 쪽은 중국 매출 비중이 많은 쪽이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전공정 쪽 안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넥스틴 그리고 저는 유진테크와 테스까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 HPSP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예스티하고의 수소 어닐링 장비 때문에 굉장히 또 노이즈가 있었던 그런데 HPSP가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상당히 왜 안 오르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 정도로 좋지 못합니다. 뭐 물론 다른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얘만 못 갔느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한미반도체가 2대 주주였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사실 반도체 업황 우리보다 더 잘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3분기부터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한미반도체가 HPSP의 지분을 조금씩 줄여왔습니다. 그걸 바라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왜 줄이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지금의 어떤 밸류가 HPSP에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같은 전공정 쪽 안에 포함되어 있어도 HPSP는 상대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보다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 놓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가 컴백을 한다면 반도체, IT 이쪽에 대해서는 긍정 신호 주셨고 장비단으로 내려와서 본다면 이제는 전공정 쪽도 괜찮다. 다만 이제 종목들 잘 가려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 예탁금 내용을 보니까 8월 이후로 지금이 거의 최고치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본부장님이 이거를 지금 투자자들의 불안이 좀 반영이 돼서 어느 정도 현금 전략을 취해놓은 금액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가 매수로서 대기성 자금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지 어느 쪽으로 봐야 될까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저가 매수를 위한 그렇죠. 대기 자금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또 부정적으로 본다면 미증시도 터질 대로 터졌고 코인 시장으로 갈 마음도 지금 안 나고 너무 떨어져서. 그러다 보니 다시 돌고 돌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야 어찌 됐든 일단 대기 자금이 있다라는 것은 그나마 우리가 조금은 더 믿고 좀 비빌 언덕이 생겼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지금 장 시작하고 나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드린 것 같아. 그래도 이제 한 가지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네. 미국이 먼저 때렸습니다. 그래서 맞은 쪽에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요. 맞은 쪽에서도 아마 강력하게 한두 번에 대한 어필은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두 잠재울 수 있는 단 하나의 카드는 뭐가 있냐면 관세 해준 만큼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주면 됩니다. 아마 이제부터는 많은 투자자분들의 혹은 시장을 분석하는 분들의 어떤 시선은 연준의 파월 의장의 입에 다 집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파월 연준 의장 조용하죠. 아마 분위기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관세를 때리고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고 이럴 때 사실 연준에서 네. 그럼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하면 관세에 대한 어떤 부담들을 좀 어느 정도 이제 더는구나. 커버가 되는 그런 흐름이라서 제대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은 그때의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새로운 시선이네요. 오히려 지금 관세에 대해서 맞았으니까 다른 국가들에서 협상에 대한 카드 혹은 키워드가 나올 수도 있겠고 그리고 오히려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을 좀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얻는다면 시장이 다시 좋아질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새롭게 아이디어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래도 이러한 시장 속에서 잘 가는 섹터들도 있는데 그 섹터들 뒤에서 좀 본다 하고 이 로봇주만 잠깐 보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오늘 로봇주 안에서도 유일 로보틱스가 강하게 움직임을 좀 개장하고 나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급하면 TXR 로보틱스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화제 이야기도 좀 있고 해서 신규 상장주라 탄력도 괜찮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로봇주 안에서의 일단 오늘 이런 시장 안에서도 버텨주고 공매도 걱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도 나름 버텨줬고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종목 좀 골라봐도 될까 이런 고민 되실 것 같아서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편승이 되는 분위기를 그렇죠. 내뿜고 나서 공매도하는 입장에서는 공매치기가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구나를 이제 생각을 하면 유일 로보틱스 지금 공매도 치기에 굉장히 불안하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나중에 공매를 쳤다가 숏스퀴즈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면 주가만 더 올라가게 되는 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일 로보틱스는 오히려 지수가 좋지 않아서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는 게 더 유리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강한 시세를 좀 내볼 수는 있겠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죠. 그렇죠. 언제 SK 쪽에 완벽하게 편입이 될 거냐. 사실 레인보우도 삼성 쪽으로 될 거다 말 굉장히 많았는데 걸린 시간 1년 반에서 거의 2년 정도 걸렸거든요. 유일 로보틱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기준이 있으셔서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하셔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TX R&M이라든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결국 산업용 로봇, 다관절 로봇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쪽이 가장 편안할 수는 있겠다. 제가 로봇 하면 계속 강조드리지만 다른 거 볼 것 없이 감속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감속기. 왜 감속기냐라고 하면 결국엔 국산화해야 돼요. 국산화하지 않으면 마진율이 적죠. 근데 이제 로봇의 3대 부품 하면 그중에 하나가 이제 감속기고 전체 어떤 비중의 가장 높은 비중이 감속기인데 이것을 국산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업은 망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PG와 SBB테크 최근의 변동성을 보면 SBB테크가 조금은 더 우세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간밤에 테슬라가 사실 시간외에서 어떻게 보면 상승분을 다 반납했기 때문에 본장에서 상승한 게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장에서 왜 상승을 했나라고 하면 결국 인도량이 좋진 않아도 이제는 테슬라는 2차 전지 전기차보단 로봇, 우주항공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흐름들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은 퍼지고 있다라고까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로봇까지 점검해 봤습니다. 공매도 걱정이 있었음에도 나름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고 추가적인 시세도 일단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가 콜옵션 내용이 좀 있었기 때문에 SK가 묻으면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흐름 나쁘지 않은데요. 다만 이쪽에서는 감속기 관련된 종목들 좀 추천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관세 관련한 내용들 본격적으로 섹터부터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섹터를 좀 구분을 해볼 텐데요. 신호등의 비율을 좀 해볼까 해요. 네. 그래서 관세를 맞았을 때 가장 위험한 섹터, 그래도 괜찮은 섹터, 그래도 뭐 중간 정도 갈 수 있는 섹터 이렇게 나눠서 볼 거고요. 먼저 그러면 위험불 켜져 있는 적신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신호 안에 있는 섹터로는 일단 2차 전지 그리고 철강 이렇게 두 종목을 꼽아주셨는데 네. 일단 이유부터 먼저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빨간불, 적신호라 그래서 지금 당장 손절하자의 의견은 아니에요. 일단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2차 전지는 이미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아무리 이제 계속해서 뭐 성장의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중간중간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 만약 비중을 줄이신다라고 하면 저는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전제 조건을 좀 깔고 이야기를 드려보면 관세 이야기,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유럽에 이제 혹은 캐나다에 혹은 멕시코에 얼마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했었을 때 가장 먼저 우리나라 증시에서 민감하게 반응한 쪽이 2차 전지였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2차 전지 다수는 미국에 본격적으로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그 주변국 캐나다라든지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이쪽에 조금 더 높은 포션을 가지고 있다 보니 관세 이야기에 민감하게 좀 빠졌었던 게 2차 전지. 이 관세도 실적이 잘 나오는 지금 자동차도 관세 이야기 하니까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 2차 전지에 관세 이야기를 하니까 힘든 곳에 더 힘든 그쵸. 뉴스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 더욱이 그 사이에 무슨 이야기들이 많았었냐면 증자에 대한 이야기가 2차 전지에 좀 많았었지 않습니까? 삼성 SDI도 있었고 그렇죠. 또 금양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정지가 있었고 투심 자체가 안 좋다 보니 결국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계속 밀렸던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 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을 사용을 하셔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되면 신용 반대 매도 물량도 그렇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안착한 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예요. 그래서 2차 전지 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수 대비해서는 그렇게까지 걱정한 만큼 빠지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할 수는 없는 상황. 결국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배터리 셀 3사. 순서를 매겨보면 LG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SKO는 SK이노베이션을 봐야 하는데 SK이노베이션이 요새 주가의 조정이 너무 깊었어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조금은 더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들고 배터리 셀 기업 LG엔솔과 삼성 SDI가 먼저 올라와야 그 다음에 양극재, 임극재 관련 기업들이 올라올 수 있으니 2차 전지주들은 지금 당장 여기가 저점이겠구나, 이만큼 떨어졌는데 또 떨어질까라는 생각의 매수는 굉장히 위험하니까요. LG엔솔이 적어도 36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올라오고 나서 그때 저는 접근을 하는 게 맞다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36만 원? 요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요 정도 가격대까지는 안정적으로 올라와 줘야 긍정적인 사인 좀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G 엔솔이 일단 올라와 줘야 그 밑에 따라오는 그렇죠. 종목들도 같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종목을 가장 좀 대표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또 철강도 자리를 했습니다. 일단 관세 합산에서는 제외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빨간불에 넣어주셔서 이게 지금 중국 만약에 대미 수출 때문에 막히면 제3국으로 물량을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주신 그렇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철강, 화학 왜 힘든지를 보면 결국엔 중국의 저가 제품 때문에 그렇죠, 힘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촉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철강주에 대해서는 뭐 조심하자라는 의견보다 종목을 잘 압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세 기업이 있습니다. 세아제강, 휴스틸, 넥스틸. 만약 철강주들을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LNG에 대한 부분, 또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 투자의 포인트가 된다면 이 세 기업에 압축을 하셔야 돼요.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은 미국에서 현재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을 갖고 있거나 올해 상반기에 완공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이라서 철강주들에 대해서는 여기는 지금 안 됩니다라기보다 하실 거라면 미국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중국 쪽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관세에다가 이번에 플러스로 더 붙은 상황이라서 거의 계산해보니까 50%가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물량의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오히려 제3국을 통해서 이 물량을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철강이나 화학 측면에 있어서는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확인될 수가 없어서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적신호를 주셨습니다. 이쪽에서도 미국과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청신호 켜져 있는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자, 청신호 켜져 있는 섹터 첫 번째부터 열어보면 뷰티 카지노, 그리고 두 번째 조선, 세 번째는 음식료 유통 통신까지 있는데 조선이나 음식료 쪽, 그리고 이쪽은 워낙 좀 잘 봤던 쪽, 뷰티 카지노는 그래도 뷰티 쪽은 최근에 좀 들어와서 연 이틀 사이에선 강세를 좀 보였던 섹터였는데 뷰티 카지노부터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근데 화장품은 본부장이 완전히 관세에서 자유로운 섹터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자유롭진 않죠. 수출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요가 이걸 꺾어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보다 작년에는 미국과 유럽 매출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데 이제 해가 바뀌면서 미국과 유럽도 중요한데 플러스 중국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회복세를 보여줄 거냐,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아모레퍼시픽 관련한 좋은 리포트들이 막 쏟아졌었죠. 아모레퍼시픽이 사실은 작년에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것, LG생활건강과 동일하게 중국 매출 비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기업들 중에 먼저 아모레퍼시픽이 이래선 안 되겠다. 우리도 유럽과 미국 쪽의 물량을 좀 키워내야 되겠다. 그래서 움직였는데 그래도 여전히 중국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쪽으로 이제는 조금씩 우세하게 돌고 있는 상황. 이것도 화장품, 피부 미용, 의료기기 모두 마찬가지인 거고, 어제 이제 뉴스 중에 하나 또 제가 재미난 거 본 게 강남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 계시대요. 피부 미용 시술을 받으러. 그만큼 지금 여전히 수요가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하면 아무리 관세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이쪽은 이겨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대신 이겨낸다 할 때 전제 조건은 미국 매출을 보신다라고 하면 코스맥스처럼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미국이든 유럽이든 중국이든 일본이 되었든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화장품 용기 만드는 기업. 아, 펌텍? 네, 펌텍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에 잘 나가든 뭐 미국에 잘 나가든 그냥 제품만 잘 나가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펌텍 코리아 같은 기업들이 지금은 더 안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의견. 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시술을 받습니다. 그런 시술을 받으면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며칠 또 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카지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고 단순히 기대감과 예상이 아니라 실제 파라다이스 어제 드랍액 그 YOY 혹은 MOM 기준으로 나왔는데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다가오는 분기 실적은 충분히 파라다이스뿐만 아니라 GKL, 강원랜드, 롯데관광개발 다 좋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서 물론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파라다이스와 롯데관광개발만큼은 지금도 괜찮지 않겠는가? 롯데관광개발은 왜 그러냐면 그 OTT의 폭삭 속았수다가 제주 배경이잖아요. 네. 그게 지금 글로벌 흥행하면서 다시 제주에 들어오시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지노 쪽을 보신다면 아무래도 이제 파라다이스와 롯데관광개발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뷰티 쪽을 바라보신다면 펌텍 코리아를 바라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펌텍 코리아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들어가는 쪽을 본다면 오히려 용기 쪽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쪽을 본다면 코스메스라는 종목도 추천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국 쪽의 비중이 좀 있는 종목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아이디어를 확장해 보면 조용히 신고가를 경신하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뭐 예를 들어 휴젤이나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들 여기는 뭐 역시 넘버가 좀 잘 찍히는 쪽이라서 이 섹터도 뷰티랑 좀 포함을 시켜서 긍정적으로 관세에 있어서는 좀 더 청신호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한 기업이 빠졌죠. 대웅제약. 아, 대웅제약. 대웅제약은 왜 이렇게 빠져요? 대웅제약의 대표 제품은 나보타입니다. 나보타는 어디에 매출이 100%냐면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대웅제약으로 이제 쏠려야 될 수급들이 대웅제약은 지금 힘들다. 그러니까 파마리서치, 휴젤 이쪽으로 이제 더 분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만약 대웅제약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기존에 움직였었던 휴젤이라든지 파마 리서치가 잠시 정체되는 구간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저는 인지를 하시면서 수급의 시속 게임 양상을 보시면서 저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엔 근데 승자는 파마 리서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도 다들 뭐 이거 한번 맞아보려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이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문제는 가격에 대한 부담이죠. 네, 가격에 대한 부담은 있어서 이거는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 저는 그냥 좋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여기서 살 거냐 말 거냐는 본인 포트에서 현재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웅제약을 제가 빼먹었네요. 대웅제약은 일단 나보타 100% 미국에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챙겨보시면 훨씬 더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5일선도 그렇고 21선도 다 이제 이탈해서 밑에서 그려져 있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 관세 영향을 좀 기대를 해본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조선 쪽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중고 성과는 오르고 있는데 사실 신조 성과는 멈췄어요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일단 지금은 약간은 물음표가 붙지 않았나 싶어서요. 좋은 건 알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신조 성과가 좀 멈췄다면 잠정 실적까지는 보고 들어가야 되는지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일단 조정이 나오면 담아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지난주만 하더라도 저도 조선은 일단 실적을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관세에 대한 어떤 강도가 세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결국에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선주들 오히려 실적이 나와서 만약 그 실적이 눈높이에 맞춰지지 않아서 흔들리게 되면 그때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다. 근데 이제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또 주가가 한없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조정이 나올 때마다 모아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선종별로 우리가 이제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HD 현대미포가 현재 구간에서는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맞아요. 좀 이야기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 원래는 그 전에는 MRO 쪽이 조금 더 유리했잖아요. 근데 MRO는
결국에는 사업성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MRO 사업을 통해서 무조건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네. MRO 사업을 했더니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 떨어진다 이것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저조하면 하나오션이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밸류 부담을 느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한 대 팔면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남길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선종 중에서 최근에 그래도 가장 흐름이 좋은 HD 현대 미포를 바라보신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야 이것까지 내가 공부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엔진 쪽을 바라보는 게 맞죠. 엔진은 여기저기 다 어디든. 들어가니까 네. HD 현대 마린 엔진, 하나 엔진 이쪽을 보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조선 먼저 살펴봤고 오히려 조정 나올 때마다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나온 단독 뉴스 보면 MRO는 원래 이제 규제가 좀 있었죠. 자격증이 있어야 네. 되는데 라이센스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뭐 규제가 풀렸다라는 단독 뉴스도 있어서 요것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이번에는 노란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은 뭐 완전히 초록불도 완전히 적색불도 아니라서 저희가 중간쯤으로 좀 넣어봤고요. 자동차, 반도체, 제약바이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일단 자동차였을 것 같아서 관세는 오픈이 됐고요. 이 내용은 어차피 피하기 어렵다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현대차는 그나마 대미 투자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한 바가 있어서 이번 주가 오히려 좀 부정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가장 클라이막스일까요? 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자국 경기를 살림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섹터거든요. GM과 포드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옥죄어 올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현대차, 기아가 작년과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여준 판매 대수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높은 판매 대수거든요. 물론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금 사야 돼라는 일시적인 어떤 투자 심리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네. 저는 관세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은 GM, 포드 그 다음 뭐 일본의 닛산, 뭐 도요타 그 주변에는 계속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긴 하되 타이밍상 지금은 아니지 않겠는가. 현대차, 기아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다 제거가 돼서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시세가 살아날 때 저는 따라가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저희가 화면에 크게 세 가지 업종을 준비를 했죠. 네. 자동차와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런데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는 저는 조금은 다른 시각입니다. 여기는 지금이라도 공격적으로 우리가 만약 포트의 확장을 할 수 있으면 담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은 지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약바이오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지갑이 얇아져요. 지갑이 얇아지면 굉장히 큰 비용의 자동차 바꾸는 건 꺼려지겠죠. 핸드폰 바꾸는 것도 꺼려지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당장 내가 먹어야 되는 약을 돈이 없다 그래서 못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걸 아낄 수는 없기 때문에 특히나 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가장 크게 강력하게 걸었던 슬로건이 약값 인하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시간에서 다른 종목군들 다 빠져도 미국도 제약바이오는 안 빠졌어요. 미국도 관세의 영향에서 제약바이오는 조금 더 다른 섹터보다는 지금 완화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중심으로 지금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라 CDMO, CMO 쪽은 저건 지금이라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의 공통점은 미국의 생산기지가 없어요. 생산기지가 없음에도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관세 받기 전에 재고를 그쪽에다가 넘겨주면 됩니다. 맞아요. 기사에도 나오기도 했었죠. 넘겨주면 돼요. 그러면 그게 정말로 가능한 일이냐? MOM 대비로 네. 해외로 이제 수출한 데이터를 보면 10월과 11월, 11월과 12월, 그리고 12월과 1월, 2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기에 저는 만약 지금 뭘 살까? 현대차를, 자동차를 사야 될까? 반도체를 사야 될까? 제약바이오를 사야 될까 하면 1순위는 반도체, 그리고 2순위는 제약바이오, 3순위는 자동차 순으로 오히려 자동차는 조금 높게 사도 괜찮다. 대신에 완벽하게 좀 잡고 돌아서는 걸 보고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오늘은 일단 관세 쇼크를 받으면서 이 현대차랑 기아는 신저가 오늘 터치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싼 가격에 사더라도 이쪽은 조금 더 천천히 보고 가자라는 사인 주셨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반도체랑 제약 바이오 쪽은 오히려 지금 눌렸을 때도 기회를 좀 찾아보자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투자 전략 세울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개장한 첫날입니다. 그래도 생각만큼 많이 빠지고 있진 않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2%대 낙폭 보였다가 다시 한 1.4에서 5% 정도로 낙폭을 줄여가는 구간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0.4% 정도로 약보합 수준 지켜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은 수급이죠. 현물에서는 여전히 매도고요. 선물은 개장 초에 이제 매수였다가 현재 매도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 매수로 다시 전환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